생각보다 빠르게 정우영 선수의 슈투트가르트 이적 오피셜이 떴습니다. 독일 현지 언론에서 조금은 이적료 차이에 난항이 있다, 나폴리도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슈투트가르트가 전격 영입했고 거기에다가 에이스를 상징하는 등번호죠. 10번을 또 정우영 선수한테 줬거든요. 정우영 선수의 이적 풀스토리 독일통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오피셜이 뜨기 하루 전에 이제 저희가 영상으로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그 네. 정우영 선수의 슈투트가르트행이 급물살을 탔다라고 하면서 줄 사이에 그 이적료 격차를 옵션으로 채우기로 했다라고 얘기가 떴었는데요. 네. 그러고 나서 하루 만에 바로 이제 오피셜이 뜬 거거든요. 네. 결국엔 선수가 이미 동의를 했고 네. 프라이부르크도 굳이 잡을 생각은 아닌데 그 100만 유로 정도, 크게 봤을 때 200만 유로 정도의 차이가 있었으나 그걸 결국 해결했으면 이제 더 이상 미룰 게 없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해결이 된 게 결국은 군 문제를 해결하면은 옵션으로 그만큼을 더 주겠다. 프라이부르크가 원하는 금액을 맞춰주겠다는 거고, 사실 그 슈트라이 감독은 정우영 선수를 붙잡고 싶어 했대요. 본인이 워낙 그 좋아하던 선수긴 했잖아요. 네. 원래 본인의 그 전술 스타일과는 정우영 선수가 잘 맞는 선수긴 한데, 문제는 프라이부르크가 유럽 대항전을 2시즌 연속 나가게 되면서 네. 팀의 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정우영 선수를 조금 쓰기가 애매해진 상황이 왔던 거였죠. 사실 이제 선전을 펼칠 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회를 많이 줬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네. 잘했었는데 지난 시즌에 도안 리치가 왔던 부분들도 조금 영향이 네. 있었고 그래서 정우영이 떠나는 게 정말 본인 입장에서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은 어린 선수가 뛰고 싶어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슈투트가르트에 이제 오피셜이 뜬 건데 계약 기간이 3년이에요. 저는 이것도 군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다시피 이제 정우영 선수가 99년생이고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군 문제를 해결해야만 사실은 선수들이 여기서 유럽 경력을 이어가지 못해요.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를 가서도 축구를 하려면 K리그의 팀에 입단을 하고 임대 형태로 상무에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미 이제 입대 나이가 되기 1, 2년 전에는 와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약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고 이적료에도 영향이 미쳤어요. 네, 물론 올림픽도 가능하긴 하지만 올림픽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메달 따기가.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이제 그 볼게무트 단장 같은 경우는 정우영 선수 영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정우영이 우리 유니폼을 입게 되어 기쁘다. 그의 능력은 우리 공격적인 플레이에 더 많은 다양성을 제공할 것이고, 그의 야심찬 성격과 팀 우선적인 태도는 우리 선수단의 훌륭한 추가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야심이 있는데 팀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서도 이타적인, 그러니까 할 땐 하고 또 네. 팀을 위해 뛸 땐 뛰고, 실제로도 이제 정우영 선수가 프라이부르크 고점일 때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계약 기간이 아마도, 물론 이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은 금메달을 따거나 해서 군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옵션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예전에도 그랬던 사례들이 있잖아요. 예, 아쉽게도 이제 권창훈 선수는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다쳐서 그런 옵션을 행사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네. 오게 됐었는데, 정우영 선수 당장 9월 달이에요. 이제 아시안 게임 분명히 슈투트가르트도 급하겠지만 보내줄 수밖에 없고 뛰고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슈투트가르트 사실은 구단의 이름은 굉장히 유명하고 아마 올드 팬들은 많이 기억하실 텐데, 최근에 축구를 보신 팬들은 슈투트가르트의 이미지가 그렇게 강렬하진 않아요. 사실 최근에는 2부 리그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이런 조금 안 좋은 시기들을 겪었잖아요. 그럼에도 슈투트가르트가 분데스리가에서는 최다 경기 공동 3위입니다. 도르트문트랑 똑같아요. 1900경기로 브레멘이 2위고요. 예, 그리고 이제 최다 승도 4위거든요. 765승으로. 그리고 승점도 2763점으로 3위인데 지금 메넨글라드바흐한테 역전당할 위기에 놓이긴 했죠. 예, 지난 몇 년 동안 승점을 많이 잃었어요.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슈투트가르트는 남독 전통의 팀이거든요. 항상 그래서 남독 라이벌이라고 독일에서 부르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바이언하고 슈투트가르트가 붙게 되면 남독 라이벌전이라고 불러요. 예. 그리고 이제 북독 라이벌전이 브레멘과 함부르크의 대결을 얘기하고요. 예, 하지만 이제 슈투트가르트가 바이언과 라이벌전을 할 그런 레벨이 아니다. 네. 예, 그래서 정우영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 출신으로 슈투트가르트에 간 건 전혀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도 역사적으로 특히 과거에는 대단한 기록이 있고 특히 우승 경력이 있는 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분데스리가에서는 그 우승을 3번 하게 되면은 별이 하나가 주어지고요. 또 이제 우승을 5번 했을 때 2개,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5번의 우승이 추가될 때마다 별이 하나씩 붙는 형태로 가는데요.
슈투트가르트도 별을 달고 있는 6개 구단 중에 하나인 거죠. 예, 브레멘이 우승 한 번만 하면은 별 2개인데. 예, 언젠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원래 분데스리가가 1963년에 이제 처음으로 열렸잖아요. 그 네. 전에는 이제 그 지역 리그제로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각 지역에서 우승한 팀들끼리 토너먼트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1950년대에 2번 우승을 하면서 전체 이제 독일 챔피언은 5번에 올랐었습니다. 예, 그 분데스리가 체제는 3번이지만 그 이전 시대에도 2번이나 어찌됐거나 독일 최강이 됐었던 팀이다. 그거까지 합치면은 브레멘보다는 더 우승이 많죠. 대신 이제 그 초창기 때 최강자였던 뉘른베르크와 샬케한테는 밀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 과거 이 50년대 우승 과정에는 또 흥미로운 스토리도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 로베르트 슐린츠라고 공격수가 있었는데 슈투트가르트의 위대한 주장으로 불리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는 팔이 있었어요. 팔이 네. 있는 상태로 굉장히 에이스 역할을 수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팔을 잃었거든요. 그럼에도 주장 완장을 차고 우승을 2차례 이끌어내면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슈투트가르트에서는 가장 위대한 주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 뭐 이분뿐 아니라 이런 대단한 스토리뿐 아니라 사실 슈투트가르트가 전통적으로는 독일 최고의 선수들을 배출해왔던 또 독일 최고급 선수들이 활약해왔던 팀이잖아요. 팔 없이 이게 뛰는 게 균형 감각 네. 잡기가 힘들어서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 건데요.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왼쪽이 최다 출전 기록인 거고, 오른쪽이 이제 최다 골 기록인 거거든요. 알게베어 같은 경우도 뭐 슈투트가르트 역대 최고의 선수를 놓고 경쟁을 하는, 슐리츠와 경쟁을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공격형 미드필더였고요. 또 이제 귄터 셰퍼라고 뭐 멀티 수비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부발트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죠? 이제 1990년 월드컵 우승했을 때 디에고 마라도나를 꽁꽁 묶어가지고 마라도나 킬러로 불렸던 네. 인물인 거거든요. 아이케 인멜 같은 경우도 뭐 독일 대표팀 골키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솔도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카카오 그리고 페르스터 형제가 또 이제 수비진에 특히 카라인츠 페르스터는 슈투트가르트 역대 최고의 수비수로 불리기도 하고요. 발라코프도 있었고 그리고 힐데브란트 같은 선수들도 있었고요. 또 이제 최다골에는 알게베어 당연히 있고요. 또 이제 카카오 있고 클린스만 감독이 있죠. 클린스만 감독이 슈투트가르트 태생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선수 생활 초창기를 보내다가 이제 스타덤에 오르면서 뭐 인테르 갔다가 뭐 모나코 갔다가 뭐 다양한 팀들에서 뛰었던 거였죠. 토트넘에서도 뛰었었죠. 예, 흥미로운 게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뭐 나름 이제 이탈리아보다도 경험했고 잉글랜드, 뭐 독일, 뭐 유럽 빅리그를 다 거쳤는데 한국 선수가 인연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손흥민 선수의 선배이자 이제는 정우영 선수가 슈투트가르트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클린스만 감독의 존재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역대 이제 슈투트가르트 10번을 보면은 정말 화려합니다. 한지 밀러 같은 경우는 뭐 천재 플레이메이커로 상당히 유명했었고요. 베른트 슈스터와 함께 이제 뭐 유로 우승을 견인을 하기도 했었고요. 시그빈송 같은 경우도 뭐 아이슬란드에서는 전설적인 미드필더로 상당히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우디노 같은 경우는 네. 예전에 그 펩이 유망주키였던 그 가우디노 있죠. 그렇죠. 그 네. 선수의 아버지거든요. 네. 바이언에서도 뛰었던 그런 선수고요. 보비치도 있었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발라코프 같은 경우도 슈투트가르트 역대 최고의 플레이메이커 중에 한 명으로 불리고 흘렙도 있었고 예. 윤달 토마손도 있었고 바스티르크도 있었고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이 달았던 에이스 번호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특히 흘렙 같은 경우 많은 팬들이 이제 기억하실 이름이에요. 아스날 그리고 뭐 바르셀로나에서도 맹활약을 했었고 뭐 윤달 토마소는 덴마크 최고의 뭐 공격수였죠. 튀르키예 바스티르크까지 여러모로 이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선수들이 이제 달았던 10번인데 이제 그 번호를 2023, 2024 시즌에는 정우영 선수가 달게 된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즌 많이 아쉽기도 했었고 또 국내 팬들도 조금은 뭐 최근에는 아시안 게임 문제이기도 했지만 대표팀이 아니라 23대 팀으로 가기도 했었잖아요. 네. 정우영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독일에서 큰가 봐요. 슈투트가르트가 정우영 선수 영입을 할 수 있었던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건 그 포르쉐와 스폰서 계약을 체결한 것도 상당히 컸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은 그 슈투트가르트가 당장 그 이적료 지불이 힘들다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네. 기라시라는 선수를 지난 시즌 임대로 데려왔는데 너무 잘해서 900만 유로를 이미 썼어요. 근데 이 팀이 지난 시즌에도 사실 강등될 뻔했잖아요. 거의 네. 강등이 유력했는데 승강 플레이오프 끝에 간신히 잔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쓰기 힘들었지만은 원래 그 슈투트가르트의 지분을 메르체데스 벤츠가 11.75%를 가지고 있었는데 포르쉐가 또 이제
똑같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서 그 1억 유로에 가까운 후원을 메르체데스 벤츠와 이제 포르쉐로부터 받게 된 거거든요. 예, 그 자금을 통해서 정우영 선수를 또 영입하는데 썼고 네. 또 10번까지 줬어요. 다만 이제 그 아직 스폰서가 유니폼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예. 달려 있잖아요. 예. 이게 벤츠냐 포르쉐냐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벤츠를 달게 될지 포르쉐를 달게 될지 좀 어떤 걸 달아도 화려해지긴 하죠.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조금 주춤했음에도 불구하고 슈투트가르트가 정우영 선수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또 10번까지 준 이유는 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뭐 공격수들의 이탈도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티아고 토마스하고 임대로 데려와서 스포팅 리스본에서 상당히 잘 썼던 선수도 볼프스부르크로 이적을 했고요. 또 이제 물론 뭐 지난 시즌 부상으로 거의 나오진 못했지만은 굉장히 뛰어난 유망주 불리던 탕기 쿨리발리 같은 경우도 계약 만료로 부상 때문에 결국은 계약을 안 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떠난 상태에서 이선의 공격 자원이 필요했다 보니까 정우영을 영입했고 또 이제 레벨링 영입도 거의 확정적이다. 선임대 후 영입 조건으로 데려오려고 한다는 얘기가 현재 그 플래텐버그 기자가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위치상으로도 정우영 선수가 10번 역할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10번을 줄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슈투트가르트가 현재 이적료를 좀 지출을 제법 했습니다. 예. 1,300만 유로를 한 건데 이게 그 잔류를 간신히 한 팀치고는 현재까지는 많이 지출한 편에 속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포르쉐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물론 뭐 떠날 선수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일단은 지원금이 왔으니까 그걸로 먼저 영입들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옵션까지 붙고 달성을 할 경우 정우영 선수의 또 이적료는 더 높아지기 때문에 네. 충분히 투자한 영입이다. 그리고 이제 슈투트가르트가 무엇보다도 이제 정우영 선수를 영입한 이유는 헤네스 감독의 적극적인 구애가 있었던 거였거든요. 이거는 아직 난항을 겪고 있을 때에 플래텐버그 기자가 올린 건데 여기서도 헤네스가 이 영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는 거죠. 예, 과거 바이언 시절의 또 은사인데요. 일단은 헤네스 감독이 직접 그 19세 이하 팀 감독이었을 때 정우영 선수를 영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입단식에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기도 했던 거였고요. 바이에른 1년차 그가 19세 이하 팀에서 뛰었을 때 그때 부상 때문에 출전 경기 수가 적긴 했지만은 19세 이하 분데스리가에서도 4경기에서 1골 2도움을 올렸었고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하고의 그 UEFA 유스 챔피언스 리그 저기서도 이제 1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줬고 2년차 때 이때는 정우영 선수가 2군으로 올라가면서 헤네스 감독과는 조금 떨어져 있긴 했어요. 하지만은 그때도 13골 6도움을 올리는 괴력을 과시하면서 이제 4부 리그 우승을 견인했던 데다가 1군에서도 출전 기회를 얻었었죠. 그래서 네. 이제 분데스리가와 챔피언스리그에서 데뷔를 했었고 특히 챔피언스리그에서 데뷔할 때는 바이언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밀러와 교체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예, 뭐 김현재 선수가 바이에른으로 가게 됐지만 한국인 이후는 이미 정우영 선수가 있었다. 실제 보도가 나왔어요. 예, 그렇죠. 그 김민재 선수 영입했을 때 한국인 2호 영입이다라고 예. 아예 제목이 그렇게 뜨기도 했어요. 왜냐면 잘 모르는 분들도 사실 있긴 있거든요. 독일 예. 내에서도. 그리고 이제 프라이부르크로 바로 이적을 했었잖아요. 하지만은 프라이부르크에서 전반기 때 폭발 딱 한 경기 출전하고는 기회를 얻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바로 헤네스 감독이 2군 감독으로 올라갔었는데 정우영 선수 애제자를 불러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팀에서 다시 컨디션 끌어올려서 프라이부르크에서 기회를 얻도록 하자 이렇게 했고 실제 이게 바로 통한 거였죠. 예. 이때는 단순히 정우영 선수한테만 잘 된 게 아니라 바이언 서로 윈윈을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4부 리그 우승을 해가지고 3부 리그로 승격을 했었는데 정우영 선수가 영입되기 이전까지 바이언 2군 팀이 15위로 이거 4부 리그로 다시 강등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정우영 선수가 오고 나서 15위에서 1위까지 쭉 올라가면서 3부 리그 우승을 했는데 독일 쪽은 2부 리그까지는 못 올라가게 돼 있어가지고 승격은 못했지만 어쨌건 정우영 선수가 1골 8도움 이게 후반기만 뛴 거거든요. 그것도 15경기에서 1골 8도움 이면 엄청난 수치인 거죠. 예, 무엇보다 이제 득점은 적다고 할 수 있지만 꾸준히 여러 경기에 도움을 올렸다라는 점은 이 선에서 득점기를 만들 수 있는 10번 역할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헤네스는 알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헤네스 감독이 호펜하임 감독 시절에도 정우영 선수 영입을 시도를 했었거든요. 예, 그 정도로 정우영 선수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한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뭐 헤네스 같은 경우는 뭐 호펜하임하고 슈투트가르트에서 1군 감독직을 수행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특히 호펜하임에서는 저는 상당히 잘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2021-22 시즌에 25라운드까지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인 4위였거든요. 예. 근데 마지막 9경기에서 3무 6패 부진을 보이면서 이것 때문에 경질이 됐었는데 저는 호펜하임이 이거는 좀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결국 헤네스가 떠난 호펜하임은 지난 시즌 12위까지 순위가 떨어졌거든요. 그냥 헤네스를 데리고 갔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쨌건 지난 시즌 슈투트가르트가 강등 위기였는데 헤네스가 부임하고 나서 3승 4무 1패였는데 그것도 강팀들하고 붙은 거였어요. 도르트문트하고 레버쿠젠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요. 메넨글라드바하고 마인츠에게 승리를 거둔 거였거든요. 사실 강등이 유력시 되는 상태에 조금 독이 든 성배를 받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8경기 단 1패밖에 없었고 또 그 승강 플레이오프를 가긴 했으나 완승으로 잔류를 했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헤네스 같은 경우는 원래 그러니까 그 바이언 19세 이하 팀이라던가 2군 팀에서는 4-2-3-1을 계속 썼어요. 그런 걸 보면 제가 봤을 때는 4-2-3-1을 선호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호펜하임 첫 시즌과 호펜하임 두 번째 시즌인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전술을 썼죠. 그러니까 그 선수단에 따라서 그리고 상대팀에 따라서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이 레드불 사단에서 일단 뭐 지도자 수업을 시작을 했었고 또 이제 호펜하임에서 감독직을 수행했다는 거는 굉장히 뭐랄까 현대적인 그런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다양한 이제 통계 같은 것들 왜냐면 호펜하임하고 라이프치히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네. 많이 활용을 하니까 스포츠 과학 기술이라든지 네. 뭐 데이터 분석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뭐 지난 시즌 슈투트가르트에서는 팀 사정 자체가 이 팀이 3-4-2-1에 가장 최적화된 팀이거든요. 좌우 윙백에 상당히 공격적인 선수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팀 사정에 맞게 3-4-2-1 포메이션을 쭉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슈투트가르트는 골키퍼 영입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존머 같은 경우도 영입을 하고 싶어 하긴 하지만은 존머는 이제 그 존머도 슈투트가르트 이적에 어느 정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인테르가 러브콜 보내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그렇죠. 우선순위가 아닌 거죠. 네, 챔스 나가는 팀인데. 네, 그래서 오나나가 이제 맨유를 가면은 인테르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뉴벨 같은 경우도 바이언하고 이제 협상 중인데 슈투트가르트는 일단은 임대에 뭐 완전 영입 옵션 이런 거를 고려를 하고 있대요. 반면에 이제 바이언 같은 경우는 이 선수의 계약 기간이 2025년까지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800만 유로를 줘야지 이제 이적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난항 중이라고 해요. 근데 그나마 슈투트가르트 입장에서 다행인 점은 뉴벨을 노리는 팀이 현재 슈투트가르트밖에 없대요. 예. 그리고 바이언도 이거를 좀 빨리 정하려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뉴벨도 어떤 의미에서는 영입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높지 않나. 뭐 선임대 후 완전 영입 옵션을 넣던가 뭐 이런 식의 조금 협상이 필요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링크가 뜨는 선수들의 이름들이 또 화려하기 때문에 뭐 또 바이언과 인연이 있는 그렇죠. 또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네. 것 같은데 어찌됐거나 정현 선수가 좋은 선수들과 함께 뛸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슈투트가르트에서 정현 선수 어느 위치에서 뛰게 될까요? 네, 이성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밀로를 적어놓긴 했는데 밀로 이 선수도 지난 시즌 프랑스 리그 준우승팀인 랑스 이적설도 있고 이탈리아 구단들도 노리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전 그래서 정우영을 영입했기 때문에 밀로는 아무래도 이제 판매 수순을 밟지 않을까. 거기다 이제 왼쪽 윙백에도 일단 소사를 넣긴 했어요. 아직 그냥 있는 선수들로 제가 라인업을 구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소사도 떠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미텔슈테트를 영입했으니까 예. 그럼 미텔슈테트가 왼쪽 윙백에 서고 정우영 선수가 2선에 서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러면서 이제 3-4-2-1의 2선 역할을 맡으면서 정우영 선수가 이제 좀 공격진을 지원하는 역할을 상당히 많이 피어리 같은 경우는 약간 미드필더 성향의 선수고요. 그래서 이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도 상당히 많이 섰던 선수거든요. 그리고 이제 레벨링 같은 경우는 볼을 끌고 올라가는 조금 그런 포워드에 가까운 선수예요.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는 조금 더 찬스 메이커 그 역할을 그 실제 헤네스 감독 밑에서 그렇게 뛰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바이언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올렸었잖아요. 바로 그 10번 역할, 네. 에이스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러면서 또 이제 좌우 윙백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간다라고 그랬잖아요. 파그노만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 슈투트가르트에서 공격적으로 매우 좋은 역할을 하면서 독일 대표팀에도 승선을 했거든요. 은분파는 아예 공격수 역할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선수니까 그러면 정우영 선수의 장기인 그 활동량을 통해서 이쪽 커버까지도 수비적으로
하려고 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예, 또 일본 대표 선수는 엔도가 후방 플레이메이커로 있는데 엔도의 패스를 받아 정우영 선수가 공격에 이제 마침표를 찍는 그런 플레이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정우영 선수 어느 때보다 본인의 원한 감독과 좀 많은 기회를 얻는 새로운 시즌 포텐 터지길 기대하면서요. 한준TV에서 분데스리가 소식도 독일통 부버디 김현민 기자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